세상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주의로 굴러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하는 획일적인 법칙은 없지만 모든 자본주의 사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규범들은 몇 가지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더 많은 돈을 만들기 위해 돈을 투자한다는 개념입니다. 투자된 돈이 곧 자본이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는 자들은 자본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돈은 이익이 되겠죠. 자본은 어떻게든 돈으로 변환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보유자를 한번 봅시다. 이들은 주택을 팔 수도, 세를 줄 수도, 대출을 위한 담보물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에게 주택은 자본입니다. 자본주의의 또 다른 특성은 임금 노동에의 의존입니다. 노동자는 기계, 건물, 원자재와 같은 자본과 함께 일해야 하므로 노동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대가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 노동이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별 노동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음식이든 집이든 자신이 생산할 수 없는 것은 구매해야 하죠. 이로써 자본주의 생산으로 만들어지는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다시 돌아와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금 노동자는 결국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생산과 소비는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전부 이루어집니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 인간은 오로지 자신이 생산해낸 것만을 소비했고 자신이 소비할 것만을 생산했습니다. 오늘날의 역동적인 자본주의 시장은 사실상 그 어떤 것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요만 있다면 말입니다. 시장은 전통적인 장터가 될 수도, 슈퍼마켓이 될 수도, 혹은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상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자본주의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경쟁합니다. 이게 곧 자본주의의 중심 교리죠. 경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격 할인 또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할인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혹은 인간 노동자 대신 기계를 들여와 인건비를 축소하는 것이죠. 가격을 낮춰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자본주의자들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현대적인 산업의 형태로 완전히 발달한 것은 19세기 영국에서의 일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중세 유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등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준 원인을 단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능한 원인을 하나로 모아준 중심 요인이 곧 대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엘리트층의 부재였다는 점입니다. 로마 제국이나 중국의 제국왕조와 같은 선진 사회들이 아닌 중세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한 이유는 봉건제도와 다주적 사회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럽의 봉건제도는 노예제 사회나 자급자족 사회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주요 요소인 시장과 임금노동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봉건제도 하에서 경제적 생산이 훨씬 유연했기 때문입니다. 노예와 달리 생산자들은 제한적으로나마 자유를 갖고 있었으며 자급자족 소작농들과 달리 누군가에게 잉여 생산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즉 봉건사회가 비교적 쉽게 자본주의로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작농들이 영주에게 바치는 잉여 생산물이 단순히 돈으로 바뀔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소작농들이 임금 노동자로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다주적 사회구조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대륙이 여러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사업가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구역을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나 16세기의 반종교개혁으로부터 도망쳐온 난민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벨기에나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도망친 난민들은 경제적 혁신을 불러왔고 영국이 자본주의로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혁신 중 하나는 현대 기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투자자와 함께 위기 요소를 나누어 벤처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국에서는 자본주의의 첫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 탄광업과 같은 분야에서 거대 기업들이 생겨났고, 가사용품의 소규모 생산 단위가 거대하게 성장하면서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쟁적 시장에서 상품이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세기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비옥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발전을 불러왔는지 배운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전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 혁신이 이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업혁명의 중심적인 요소가 자본주의의 도래입니다.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자본주의는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수준이 너무나 급격히 증가하는 나머지 국가적 자원의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고, 자본주의 운영자를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의 노동자 집단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권력을 가지게 된 자본주의자 계층은 이런 규제의 부재를 완전한 자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개입 없이 기업가적 태도를 발휘해 이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진보주의 철학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자본주의자 계층은 개인과 시장의 자유가 곧 인간 자유의 정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규제가 없는 시장은 당연히 임금을 낮추고 시장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는 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비인간적인 영향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그리고 더 나아가 대중들의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는 기계까지 합시해 자본주의 생산에 발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당연히 극단적인 노동권 운동은 훨씬 체계적으로 바뀌었고, 규제가 없는 자본주의 시장의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며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며 무질서하던 자본주의가 훨씬 관리된 형태를 띠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계급이식이었습니다. 계급이식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함께 모여 정당을 만들었고, 노동자와 운영자 사이에 더욱 균형 잡힌 관계가 이루어졌으며, 국가가 시장 경제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기 위해 1867년에는 모든 이들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탄생 또한 자본주의가 균형 잡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영국의 근간에 자리하고 있는 사회제도인 무상건강보험과 중등교육 역시 1940년대에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에 의해 건강과 교육에 대한 가격이 매겨졌었지요. 1970년대에 자본주의가 폭락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하나는 급격히 증가한 국제적 경쟁입니다. 자유무역의 성장은 곧 기업가들에게 더 많은 적수가 생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 더 낮은 가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임금을 낮추고 인건비가 싼 나라들의 노동을 아웃소싱하고 사람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로 인해 당연히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부는 세계화되어버린 시장을 규제하고 산업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시들어갔습니다. 선거에도 그 외면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제시장과 경쟁할 수 없는 대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대중의식의 변화 또한 자본주의의 하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전에 대중이 사회적 부와 평등과 같이 집단주의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개개인의 풍요에 더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낮은 실업률보다 세금과 시장 가격을 낮추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자본주의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1979년 영국의 보수정당을 이끄는 마가렛 대처가 총리로 당선되면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세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무질서하던 시기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대처 정부는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쌓아온 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정치 정책을 세우는데 노동자들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의 권한 또한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불복할 수 없도록 엄하게 징벌했습니다.
대처는 국가 산업을 민영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92년에 이르러 영국의 국가기업의 3분의 2는 개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불러왔습니다. 노동당은 대처의 정책을 정당 철학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영국 정부를 이끈 노동당은 계속해서 대처의 정책들을 이어가 영국의 보건 서비스를 민영화했습니다. 병원 재정에 사금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병원을 하나의 기업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개인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자유를 쥐어줍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하락한 공공서비스는 도로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힘이 없는 노동자 조합은 노동자가 늘 고용 안정에 대한 의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영주택이 민영화되면서 임대료는 시장의 공격을 받아 취약해졌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영국보다는 덜하지만 스웨덴 역시 신자유주의에 굴복했습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1932년부터 1976년 사이에 집권하면서 복지국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세금을 높이고 노동자와 기업가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은 세상에서 가장 잘 관리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1970년대에 생겨났습니다. 국제적인 경쟁과 세계 경제 통합에 이어 사회에 만연해진 개인주의적 사상은 산업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중은 더는 평등주의적인 집단주의 사상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기 딱 적절한 시기였죠. 놀라운 점은 대처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사회민주당이 직접 이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의 비싼 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급여를 중단하고 조세를 줄이고 공공부문에 개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금융 규제 또한 철폐했습니다. 2011년 스웨덴 사회의 불평등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를 자랑했습니다. 다행히도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기 이전의 사회가 워낙 잘 관리되던 자본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전히 스웨덴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 중 하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여전히 교육과 보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입니다. 1970년대 개인주의 열풍 이전에 이미 미국 사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을 중시하고 기업가 정신을 높이 샀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의 자본주의는 통제가 되는 수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나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미국 사회는 뉴딜 정책 덕분에 다양한 복지 정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조합은 여전히 큰 힘을 가졌고 전국 노동관계위원회도 세워져 노동자와 기업가 사이의 계급 타협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세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항공, 철도, 전기통신 등의 산업을 민영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불평등 척도는 반세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제조업은 멕시코와 같이 인건비가 싼 나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영국과 미국에 들어선 신자유주의 바람으로 인해 전 세계의 자본주의가 급변했습니다. 이 당시 거세지던 세계 시장의 경쟁과 규제 철폐에 더불어 두 가지 추가적인 요인이 2007년 세계를 강타한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자본의 금융화입니다. 이는 전통적 자본주의 생산물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이익이 큰 대신 위험 요소도 큰 주식과 같은 금융계약으로 자본이 옮겨간 것을 의미합니다. 선물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선물은 지금 고정된 가격으로 미래의 주식이나 상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격이 올랐다면 투자자는 이 새로운 시장 가격으로 재화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는 손해를 입는 것이죠. 이런 고위험의 투기적 금융계약은 카지노 자본주의라고도 불립니다.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금융규제 철폐로 인해 이런 금융계약은 손쉽게 거래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규제 없이 국경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본의 금융화는 금융위기의 두 번째 요인에 이바지했습니다. 그것은 부채 증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입니다. 이는 쉽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사회와 투기적 금융상품이 합쳐지면 재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00년대의 주택 거품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장했습니다. 두둑하게 수수료와 보너스를 챙겨주겠다는 은행의 꼬드김에 넘어간 담보대출 브로커들은 비교적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고객들에게도 대출을 내주었습니다. 이전이라면 대출을 갚을 수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보일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허가한 것입니다. 이런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서 금융상품으로 합쳐져 더 큰 금융기업들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 상환이 중단되기 시작했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몰락한 것입니다.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거대 금융기업들은 부동산 붐에 합세하고자 미국 밖에서 돈을 빌렸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본의 40배가 넘는 부채를 껴안게 되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는 더는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고는 이미 취약할 대로 취약해진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2007년의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리먼 브라더스가 몰락하자 연이어 거대 금융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은행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신용은 더욱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상 대공황의 시기였습니다. 국제거래, 취업시장, 임금, 소비 모두 급락했습니다. 금융위기의 여파를 겪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금융시장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높아진 이자율은 서구권 나라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개발도상국들의 부채는 늘어났습니다. 중국, 브라질, 터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7년 이후 줄곧 고공행진했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하고자 세운 경제 정책들이 다시 다른 문제들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물론 쉽진 않을 것입니다. 은행을 개혁하고 규제하는 것은 2008년 이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규제가 늘어나고 이익을 얻을 기회가 적어진다면 은행들은 바로 규제가 적은 국가로 옮겨버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사례가 결국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성질이라고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자들은 늘 새로운 투자자를 구해 이익을 얻을 방법들을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충분한 해답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자본주의의 끝없는 성장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까지 발생한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개혁은 인류 전체가 마주하고 있는 중대한 실존적 문제입니다. 자본주의가 일으킨 지구온난화로 인해 만들어진 재난이 자본주의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날이 머지않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좌파가 힘의 최하치를 찍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어찌하건 자본주의 자체의 역학에 의존하여 폭력적인 성질을 개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부 사회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들어서기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 서구권보다 신자유주의 영향력이 덜 퍼져 있던 아시아권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여파를 비교적 약하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미래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지역이 바로 이곳일지도 모릅니다.